네, 민주당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딱 사흘 남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세 분의 후보를 차례로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모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김부겸 후보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부겸입니다. 이제 사흘 남았는데요. 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첫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당 대표에 출마를 했는지, 내지 내가 왜 당 대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지난번에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 네. 그때 그런 질문을 해주셨더라면 네. 제가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오늘을 대비해서 아껴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월화 이틀 동안에 권리당원 투표는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섭섭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부터 우리 앞에 2년 동안 남아있는 과제가 만만치 않다. 네. 그중에서 내년 4월에 서울시장을 비롯한 재보궐선거, 내년 가을에 후보 경선, 그다음에 2022년 3월 대선, 2022년 6월 지방선거까지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이번에 뽑힐 당 대표는 다른 이것저것 자기 계산할 시간이 없다. 또 여지도 없다. 그래서 오로지 이 다가오는 네 차례의 큰 정치적인 어떤 선거라든가 이런 일들을 제대로 안정감 있게 책임을 지고 치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다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일정 자체를 전부 다 포기하고 오로지 여기 당 대표 자리에 올인할 그런 대표가 필요하고 그게 김부겸입니다. 역시 그 이낙연 후보에 대한 견제 발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맞습니까, 후보님? 뭐 경쟁 중이니까 예, 견제 발언이 있다고 봐야죠. 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 총리실 소속으로 국민주거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요. 네. 일단 국민주거 정책위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어떤 기능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동안 사실 국토부가 이 문제를 이제 감당을 해왔는데 네. 또 국토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주거 정책이라든가 이 부동산 정책은 자신들의 여러 업무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20차례 이상의 대책을 발표했으면서도 확실하게 시장을 어떤 형태로든지 확실한 의지라든가 그걸 계획을 이렇게 심는 데 실패를 했으니까 네. 이제는 국토부뿐 아니라 정부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 또 지방행정 전체를 총괄하는 행안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주거라든가 이런 문제는 꼭 어떤 금융 지원 문제가 항상 따르니까 그래서 금융위 혹 건가문을 비롯해서 이해 관계자들 모두를 이렇게 총괄하는 어떤 정부의 대책기구가 필요한데 그건 역시 이제 총리실 산하에 국민 주거정책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네. 총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어떤 부동산 감독기구 예. 문제도 예. 어떤 그 안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지금은 사실은 각 지자체가 실적으로는 현장 단속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까지 총괄하는 어떤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부동산 컨트롤 타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및 주거정책 컨트롤 타워. 그럼 이제 정책 수립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모니터하면서 예. 현장 단속이 필요한 그것까지도 다 컨트롤하는 현장 단속 일은 지금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예. 그 지자체들이 사실상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지자체만 맡겨놓지 않고 중앙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갈래를 타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왕 부동산 이야기 나왔으니까 후보님의 지금 이 상황 진단이 궁금한데 어제도 국회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던데, 자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는데 현 정부에서 많이 올랐냐, 이전 정부에서 많이 올랐냐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조금 어찌 보면 국민 눈에는 좀 한간 논쟁인 것 같고, 예. 뭐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건 또 현실적으로 딱 데이터로 나오는데, 예. 뭐 그거 가지고 자꾸 논쟁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뭐 현 정부에 있는 분들 일부는 뭐 이제 그 데이터 같은 경우도 출처가 뭐냐까지 논란 빚으면서 현 정부에서 요만큼밖에 안 올랐는데 언론이 지금 왜곡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남에 어떤 중개업소 같은 데를 몇 군데만 이렇게 샘플 조사를 할까 해보면 뭐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예. 최근에 이제 거래 내역 자체가 다 신고가 되니까 예. 충분히 뭐 그런 부분들은 긴 논쟁이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민심이 지금 그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한테 상당한 지금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 일시에 다 잡힐 수 있는 성질의 그런 이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분명한 의지는 보여줘야죠. 오히려. 예. 왜냐하면 부동산이 그만큼 이건 뭐 부동산이라는 거는 새로 생산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살겠다라는 각오가 없으면 이 무한정 소위 이제 끝이 없는 그런 경쟁과 싸움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리면요. 네. 우리 공동체 전체에다가 엄청난 암문을 들인다는 게 우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정말로 힘들게 이 비싼 집값을 떠받쳐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나마 경제적 여력은 있지만 아직은 이런 큰 목돈이 없는 30대들이 지금 계속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부동산을 예를 들면 그분들이 취득을 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누가 보더라도 뭐 인구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고비가 올 텐데 네. 그다음부터 이분들의 이런 고생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문제를 풀겠다라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자칫하다 보면 큰 낭패를 보게 되겠죠. 지금 그 30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 가운데 그 한 세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그랬었고 그래서 이분들의 저희들에 대한 어떤 기대 또 거기에 따른 실망 역시 함께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반 현상이 좀 혹시 체감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국민들을 자주 보니까 그런 질책들을 받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의제가 이제 불거진 게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주느냐 마느냐도 있고 준다면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 논쟁이 지금 되고 있는데 후보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우선은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직까지 이제 뭐 정부도 일단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더 악화될지 혹은 일정 부분 좀 수그질지에 대한 그런 판단. 또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거하고 관계도 없이 코로나19가 벌써 한 6개월이 넘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건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어떤지 이런 데 대한 뭐 분석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방역이 제일 우선입니다. 우선 뭐 이 역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빚어진 어떤 경제적 어려움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럴 때 국민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일종의 이제 부조라고 봐야 되죠. 공적 부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남습니다. 저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특히 뭐 3차로 가면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단계로 가면 사실상 모든 경제 행위가 중단되는 거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거기서 그럼 직격탄을 맞는 부분들 뭐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좀 살아나가야 됩니까? 그럴 때는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래? 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지난 1차 때하고 달라진 게 없거든요. 이 상황이. 또 새로운 통계가 나온 거나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일단 100%를 지급을 하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국가 예산을 마구 써도 되는 거야라는 우려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소득자 그다음에 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말 소득 정산이나 소득세를 낼 때 분명히 이 문제를 환수할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이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일단 그 전 국민에게 주고 그러니까 소득 상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떤 세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이제 걷어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보통 소득 기준을 할 때 50%다 70%다 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소득이라는 게 자영업자는 2018년 소득 또 일반 분들은 2019년 소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한 이 재난적 상황에서의 이 소득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를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과거에 당신이 잘 살았으니까 혹은 과거에 당신이 이런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해서 하게 되면 국민들 사이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최근에 대구시가 이제 자체 말하자면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었어요. 그럴 때 1차에서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대구시가 왜냐하면 이제 부정수급 문제도 나오고 누구는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대구시가 2차 지급을 할 때는 아예 개인별로 지급을 한다. 그리고 모두 다 전 시민들이 다 하겠다. 1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한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선별해서 지급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렵다. 현장에서는 엄청난 또 오히려 낭비 요인 또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 이런 경험도 참고할 필요가 그러면 있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선별 지급을 주장을 했던데 오히려 이런 어떤 실무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겠네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총리를 오랫동안 지내셨으니까 국가 재정이라는 걸 우선 고민을 안 하셨겠습니까? 예. 아, 국가 재정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어제 저희 토론 과정에서 보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19라는 게 어떤 형태로 주름살을 더 줄 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분석도 없이 그냥 재난지원금을 주자 말자로 이렇게 논쟁이 바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상황 인식을 바닥에 깔고 있다면 사실상 추석 전 지급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선별 보편을 떠나서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결국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논쟁하는 것은 오히려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상의 고비로 보면 제일 힘든 시기가 이제 아마 추석을 앞둔 한 9월 달쯤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된다면 기왕에 경제적으로 일종의 국가가 부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어려운 분들한테. 그렇다면 저는 추석 전에 지급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전 국민 지급이 될 때만 추석 전 지급도 가능하다. 실무적인 어려움과 그 염두에 둔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후보님께서 당 대표가 된다면 중요한 어떤 그 과제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그 대선을 어떤 치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 관리 문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될 텐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뭐 관리라기보다도 이 이제 뛰어난 후보들끼리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여기서 결국 팀워크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이제 이 경선 과정 자체가 불공정해서 나는 여기 동의를 못 하겠다든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거 우리 또 정치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랬을 때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될 때 의미 있는 어떤 개혁도 가능하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국민들한테 승인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설득을 해내야 될 텐데 그랬을 때 자기 계산이 있으면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그런 공정성 문제라고는 논란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아무래도 뭐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당대표를 먼저 지나고 또다시 또 후보 경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이었습니다.